안녕하세요. 저는 42세 대전에 사는 여성입니다. 현재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일을 도우며 중학생이 된 딸과 초등학생 딸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3년 전 이혼을 했고요.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 결혼 생활의 화두였다면 요즘은 장서 갈등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저의 결혼 생활이야말로 장서 갈등으로 점철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사람 간의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가까운 사람들 간의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친정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자주성가를 하셔서 과자 식품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비스킷, 도넛과 같은 여러 종류의 과자를 만드는 회사로 설립한 지 30년이 되는 중소기업이었죠. 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아래서 저와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늘 집에는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특히 운전수 아저씨가 제 또래의 아들을 키우셨기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피아노 학원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집 마당에 처음 보는 남자애가 흙장난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 놀면서 얼마나 격하게 놀았는지 마당 한켠이 파헤쳐져 있고 온몸에 진흙 범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넌 누구니? 그거 지지야. 제가 말을 걸어도 답도 하지 않고 좋아하며 노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엄마, 외계인이야. 내가 말 걸어도 못 알아들어. 미영아, 오늘부터 아빠 차 운전해주시는 아저씨 아들이야. 너보다 1살 오빠래. 잘 지내야 한다.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제 말이 재미있었는지 어이없어 웃으시면서 친하게 잘 지내라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자아이 같기는 했는데 커다란 눈과 눈동자 색이 아주 연노란 빛이 돌아서 보석 같았거든요. 한창 이티 영화나 외계인에 빠져있던 저는 그 모습이 마치 그렇게 보였나 봐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등교할 때면 저와 남동생 정환이라는 그 아이 3명이서 운전기사 아저씨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정환이는 저희 남매에게 말도 걸지 않고 같이 놀지도 않았어요. 뭐를 좀 물으면 단답으로 대답만 하지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엄마가 집에서 카스테라와 쿠키를 구워서 별채 운전 아저씨네에 가져다 주라고 했죠. 심부름을 하려고 남동생과 각자 접시를 들고 찾아갔는데 정환이 혼자 집에 있더군요.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 아저씨랑 너도 먹으라고. 평소 남동생과 정환이는 묘한 신경전을 하는 사이였는데 특히 말도 않고 같이 놀지도 않는 정환이에게 남동생이 일방적으로 못되게 굴었더랬죠. 남동생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정환이를 이뻐하고 챙기는 게 질투가 났나 봅니다. 그날도 쿠키랑 빵을 주는데 고맙다고 말도 안 하는 아이가 미웠었나 봐요. 남동생이 그러면 안 되는데 쿠키를 주다가 던지면서 미운 소리를 했어요. 너는 엄마도 없지? 그러니까 너가 바보 같은 거야. 무영아, 그런 말 하는 건 아주 나쁜 거야.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없다는 건 굉장히 불쌍한 거라는 걸 알 정도는 됐거든요. 그 말을 듣고 커다란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정환이를 보는데 처음으로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프던지 저도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랑 정환이는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간혹 대화도 주고받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10대를 우리는 함께 보냈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정환이는 여전히 남동생과 앙숙 같은 사이였지만 저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좋은 음식이나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제가 몰래 정환이에게 주기도 하고 정환이는 제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슬쩍 들어주고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으면 자기 우산을 주고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학원을 다녀왔는데 저희 현관 앞에 정환이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 무슨 일 있어? 너 기다리고 있었어. 아빠랑 나랑 이사 가기로 해서 앞으로 못 볼 것 같아. 언제? 이번 주 주말에 이사가. 이렇게 갑자기? 응. 다른 일자리 구하셨나 보더라고. 아, 그렇구나. 어디로 가는데? 아버지 고향인 논산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싶어. 대전 우리 집에서 일하기 전
정환이와 아저씨는 논산에서 왔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모양이었어요.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집에서 살았는데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때 인사가 저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 거실에서 우연히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화를 들었어요. 재진 씨도 무심하지.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가요? 정환이 군대 가 있을 때 하필. 아무리 생각해도 1년 전에 나한테 부탁하러 왔을 때 도와줄 걸 그랬어. 마음이 편치 않네. 당신도 도울 만큼 했어요. 나도 비록 반대는 했지만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뭘 더 어떻게 돕겠어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운전수로 계셨던 아저씨가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정환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일어난 일인지 부모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며 장례식에 대해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친인척들도 없다고 들었는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싶었죠. 저도 정환이를 보지 않은 지 3년 가까이 된지라 그 뒤로도 생각이 많이 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대전에 있는 농협지점에 은행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연년생인 남동생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에 복학을 했고 아버지 식품회사를 물려받는다고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한다고 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제게도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자고 했지만 저는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보람있다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으니까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이 있어서 술자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여자 4명이 간만에 만난 즐거움에 밤 늦게까지 있었더랬죠. 술에 약한 저는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혼자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게 밖에 앉아 술을 깨려고 뺨을 만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 쳐다봤더니 낯익은 남자가 담배를 물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오정환? 이렇게 만날 수도 있네. 어느덧 25살과 26살이 된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을 게 뻔했기에 불어 잘 사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큰 눈과 옅은 갈색 눈은 8살에 처음 만난 외계인 소년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그 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됐죠. 사실 10대 때부터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고 애정을 표현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훗날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고요. 정환이는 전문대를 나와서 작은 물류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공주에 있는 기숙사도 제공이 되고 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였죠. 1년 정도 서로 만나다가 저희 집에서 선을 보라고 하기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집으로 정환이와 인사를 드리러 온 그날, 부모님의 충격적인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놀람과 충격이 혼합된 엄마와 아빠의 표정, 말도 안 된다는 남동생의 표정이요. 둘이 어떻게 다시 만난 거니? 아니면 계속 연락하고 지낸 거야? 아니요. 1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랬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둘이 사귀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서. 미영이가 연애한다고 누구 데려온 건 처음이거든. 인연인가 보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니? 네, 기숙사 제공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첫인사를 마치고 돌아가자 엄마가 대뜸 결혼 허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라면서 그렇게 단호한 모습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의외였죠. 나는 절대 반대다. 하필이면 저 애를 만나다니. 나도 엄마 말 공감해. 누나는 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같은 남자가 와도 별로야. 저렇게 음침한 스타일이 누나 취향이야? 김무영, 사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넌 항상 어릴 때부터 정환이를 그렇게 헐뜯고 싶어? 아빠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딸의 행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싶구나. 엄마와 남동생의 반대와 달리 다행히 아빠는 크게 반대하시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첫 아이가 생기면서 자연스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네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손주가 생겼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부모가 됐으면 책임을 져야지.
당신도 이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꼭 그렇게 아픈 말을 해야겠는가? 이것도 모두 하늘의 인연이지. 자네 아버님도 아마 좋아하셨을 걸세. 내 비록 고용인으로 만났지만 자네 아버지를 친구같이 생각했네. 네, 따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지. 공장에서 유통일도 해봤으니 우리 식품공장에서 일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여보, 아무리 사위라지만 그렇게 바로 우리 회사 일 맡기는 건 좀 이르지요. 남도 아니고 이제 식구인데 뭘 어때? 하루라도 빨리 같이 일하면 좋지. 자네 처남은 이미 식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네. 자네는 어떤가? 저도 미영이랑 대전에서 같이 살면 좋죠. 지금 일하는 곳은 공주라서 주말 부부가 되니까요. 그럼 나도 같이 일하는 것으로 알겠네. 든든하구만. 아들이 둘이 되었으니.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친정엄마는 많이 못마땅해 하셨어요. 사돈도 없고 친인척도 없는 고아와도 진배 없는 남편 사정이 싫으시다고요. 하지만 눈치 볼 시댁 식구도 없고 오히려 대릴사위처럼 장가오는 남편이 저는 좋았습니다. 한창 서로 좋을 땐데 뭔들 안 좋았을까요? 첫 딸을 낳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이가 부모 손에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터라 다니던 은행을 그만뒀고요. 남편은 아빠의 말씀대로 식품회사에서 생산 유통 부분을 도맡아 일하게 됐습니다. 원래 하던 물류 유통 일을 하게 돼서 적응이 빠르고 일을 잘한다고 아빠는 칭찬 일색이셨어요. 물론 친정엄마는 여전히 남편에게 거리를 두시고 남동생과 남편 사이도 서먹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사이고 가족 같았기에 남편과 제 관계는 누가 보면 남매라고 할 정도로 인꼬부부였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4년 뒤에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나기도 했고요.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기는 했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죠.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불행의 씨앗이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의 회사와 거래처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피땀으로 이루어낸 회사였으니까요.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 일은 저희 가족을 해체시킬 만큼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빠는 부도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고는 재산이 되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하셨고 엄마와 남동생, 남편, 저까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본가까지 처분을 해야 했기에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와 남동생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둘 다 연락을 받지 않고 가족들에게 따로 메시지를 남기지도 않았고요. 불행 중 다행인지 남편은 거래처 회사로 이직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졸지에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빚쟁이들 때문에 시달리는 게 일이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아빠와 남동생 걱정이 더 컸기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되던 때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시니 사달이 난 거였죠. 엄마, 이렇게 하시면 몸도 다 망가지고 안 돼요. 밥도 먹고 기력을 찾으셔야죠. 내가 이런 거를 보려고 이 나이 때까지 살았나 싶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을까? 남한테 그렇게 신의를 지키고 잘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니? 난 아직도 악몽 꾸는 것 같다. 엄마, 아빠랑 무영이 모두 잘 있을 거야. 이렇게 끝날 사람들이 아닌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버티고 있어야 아빠랑 무영이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손주들 봐서라도 힘내야죠. 마음의 병이 한 번 생기면 이겨내기 어렵더군요. 점점 눈에 띄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엄마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도 요새 아빠 회사 문제로 많이 힘들지? 일한다고 또 힘들고. 괜찮아. 누군간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지. 언제까지 힘들다고 퍼져 있을 수 있어? 자네, 지금 내 얘기하는 건가? 엄마,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가 있어? 마치 이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처럼
실종 신고를 하고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도 뭐가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안 하고 딱 선을 그어서 쳐다만 보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회사 일 수습은 돕지 못할 망정 냉정하게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엄마 그만해요.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먹고는 살아야죠. 남은 식구들 어떻게든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그만해요. 우리끼리 다툰다고 뭐가 달라져요? 서로가 힘들다 보니 작은 것도 서운하고 다투게 되더군요. 특히 엄마는 아빠랑 남동생을 찾으러 매일 집을 나가 돌아다니셨는데 남편은 일을 한다고 한 번도 함께 찾으러 간 적이 없었거든요. 남일같이 걱정 한 번을 안 한다면서 남편에게 냉정하다고 그렇게 서운해하셨죠. 행방불명이 된 지 3개월이 지나 다행히 남동생과는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찌나 몰골이 말이 아닌지 엄마는 한참을 동생을 안고 우셨어요. 남동생 말로는 아빠와 함께 회사 빚을 갚으러 일을 수습하다가 아빠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저희에게 돌아온 것도 혹시 아빠가 가족들과 연락을 했을까 하고 왔다고요. 앞으로 남동생은 아빠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회사 일을 수습하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빠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남동생과 남편은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기 바쁘고요. 엄마는 전에 없이 체중도 감소하고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셨어요. 결정적으로 대변 색깔이 이상하다고 하셔서 봤더니 하얀색 지점토 같은 변을 보셨더라고요.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증상을 듣고 검사를 받았는데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셨어요. 복부 CT와 MRI를 찍었더니 검사 결과 췌장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평소 환자가 등 쪽 복통을 호소하고 기미가 있었을 텐데 왜 여태까지 병원을 가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냐며 의사 선생님은 제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아마 엄마 스스로 몸의 증상과 고통이 있었겠지만 아빠가 사라져 생긴 마음의 고통이 더 커서 느끼지도 못하신 것 같았어요. 아빠 회사가 망하고 엄마는 말기암이고 저도 아이들을 보고 버티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얼마 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내가 아프다고 한들 너희 걱정시킬까 싶어 말하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너희 아버지 안 나타나는 걸 보면 이 세상에 없는 건가 싶어서 나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엄마,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생각 하지도 마요. 진짜 나 죽는 거 보고 싶어요? 무영이도 나도 못 산다고요. 엄마의 병명과 상태를 듣고 치료 방법도 딱히 없다는 말에 남동생은 오열을 했습니다. 하늘이 왜 우리 가족에게 가혹한 거냐며 부모님께 효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 원망스럽다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했어요. 저와 동생은 한참을 울면서 얘기를 하다가 엄마 병세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라고요. 남편은 엄마의 암 소식을 듣고 생각보다 덤덤하더라고요. 내심 섭섭하기는 했지만 평소에도 감정 표현이 큰 사람이 아니기에 그런 거보다 했고요. 남동생은 대전 외곽 공기 좋은 곳에 작은 시골집을 얻어 엄마의 투병 생활을 도왔습니다. 저도 남동생도 완전 회복이 어렵다면 시기라도 늦춰보자는 마음이었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와의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이 가장 후회가 될 것 같아 될 수 있는 한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이 둘과 남편을 돌봐야 했기에 자주 있지는 못했지만 저희 집에서 먼 거리는 아니었기에 최대한 노력했어요. 엄마와 저 남동생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항암에 좋다는 음식들도 꾸준히 먹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도 꾸준히 받으며 함께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엄마를 보러 갈 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아이 둘을 데리고 가고 주말에는 아예 저희 모녀 셋이 엄마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어요. 처음 1년간은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2년, 3년이 되니까 엄마를 보러 한 번도 가지 않는 남편이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의사 선생님이 반년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3년째 치료 중이시고 아무리 당신이 일을 하고 가장의 책임이 막중하다지만 주말이나 쉬는 날 장모님 뵈러 한 번은 갈 수 있잖아.
어떻게 3년간 한 번을 안 갈 수 있어? 내가 가봤자 좋아하실 것 같지도 않아. 왜, 오늘 내일 하셔? 뭐라고? 지금 그 말 뭐 하자는 거야? 어차피 나랑 당신 결혼 반대하셨고 날 언제 사위 취급이라도 하신 적 있어? 내가 매달 꼬박꼬박 번 돈으로 병원 다니시잖아. 뭘 더 어떻게 해드려야 해? 아직도 우리 엄마가 결혼 반대하고 당신한테 한 말들을 가슴에 쌓아두고 사는 거야? 날 사랑하고 하시니까 염려돼서 그런 말씀 하신 거 당신도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장모도 당신 부모님이야. 글쎄, 천한 말 맞다나 나는 엄마 정을 못 받고 살아서 그런지 이해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네. 당신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었냐고.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야?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야. 나도 할 말 할 때가 됐나 보지. 늘 엄마가 냉정하다고 인간 같지 않다고 말버릇처럼 남편에게 말했었는데 그제야 어떤 의미로 한 소리인지 알겠더군요. 더 이상 말을 섞다가는 있던 정도 다 떨어지고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 뒤로 엄마 보러 가자느니 하는 말도 안 했고요. 처음에 의사가 반년도 힘들 거라고 했는데 엄마는 4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셨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신의 부름을 받고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충분히 이별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욕심에는 턱없이 부족했나 봅니다. 남동생과 장례를 준비하면서 너무 슬프면 눈물조차 메말라 버린다는 말이 뭔지 알게 됐죠. 아이들을 챙기고 할 정신도 없어서 근처에 사는 친한 친구 집에 며칠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저녁에 짐을 챙기러 아파트에 갔다가 남편 보고 같이 장례를 치르자 했어요. 회사에도 빅모상을 알리고 오라고요. 나는 야근해야 해. 못 가. 아니, 안 가. 그게 무슨 말이야? 야근한다고 안 간다니. 지금 엄마 장례식을 안 가겠다는 말이야? 그래. 난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니네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오라가라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정신 나간 거야? 엄마와 남편은 소위 장서 갈등이라는 말처럼 얼굴을 맞대기만 하면 말다툼을 하고 서로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쓴소리를 하고 싫은 티를 냈지 남편은 그저 무표정으로 말도 없이 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장모를 싫어하는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유라도 들어보자. 왜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남보다 못하게 대해? 늘 당신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 해서 섭섭했어? 상처가 돼서 가시는 길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21살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동업을 해보겠다고 하시고 장사를 시작하셨다가 빚을 지셔서 큰 위기가 왔었지. 아직도 기억나. 눈도 오고 온 세상에 얼어있던 한겨울에 너희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어.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뭐라 했는 줄 알아? 그 추운 한기보다 더 싸늘한 말투로 내 알바가 아니니까 그런 말 부담스럽다고 빌려줄 돈 없으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더라. 항상 친구같이 생각하신다던 장인어른? 그분도 똑같았어. 다를 바 없었고. 그리고 1년 뒤에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내가 그런 분들에게 더 이상 어떻게 뭘 해드려야 해? 지금 그 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우리 부모님 탓이라는 거야? 직접적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아니라고도 말 못하지. 도의적인 책임도 있으니까. 그게 왜 우리 부모님 탓이야? 시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어떤 정황도 남기지 않으셨는데 그 죽음을 왜 우리 부모님께 더 씌우는 거야? 왜 살인자로 만들어?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난 그날 그곳에서 목격했으니까. 사람 좋은 척하는 당신 부모님의 또 다른 얼굴을. 친구 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까지 원수를 생각하면서 나랑은 왜 결혼했어? 날 사랑한다더니 다 쇼였어? 여태 10년간 같이 살아온 것도 다 연기였냐고. 당신 아버지 복수하려고? 망한 집구석 돈 버는 사람도 없잖아. 요 몇 년간 나 때문에 입에 풀칠하고 산 거 그새 잊었어? 야근하고 돈 벌어야지. 그리고 이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외가 친척들과 엄마 친구분들이 함께 일을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친하게 교류하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서인지 생각보다 조문객이 더 적었습니다. 정신을 놓으면 안 되는데 남편의 서리빨 같은 말들과 엄마를 잃은 고통이 복합적으로 저를 덮쳐서 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남편은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나타나지 않더군요. 남동생은 미친놈이라며 남편을 욕했고 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없겠구나, 이혼을 하겠구나 싶었어요.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한켠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저 옆 빈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그 소음을 해치고 너무나 그립고 낯익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헛것이 보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희 남매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버지였죠. 아버지! 아빠! 죽었다고 생각한 행방불명이 된 아버지가 돌아오자 친척들도 난리가 나고 장례식장의 웅성거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우선 어머니 빈소에서 인사를 하고 세 식구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엄마 살아생전에 얼마나 걱정하고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가 특히. 미안하다. 내가 빚 갚고 회사 살리겠다고 아는 친구들 도움받아서 해외에 있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괜히 연락하고 증거를 남기면 빚쟁이들 문제도 있고 다시 재기를 못할 것 같아서 무영이한테도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연락을 못했어. 암인지도 몰랐고 우연히 지인을 만났는데 소식을 듣고 왔단다.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식사는 제때 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해서 너희 엄마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갔구나.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풍채가 좋으시던 아버지는 지난 5년 사이 몸이 반으로 축 나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마음고생 몸고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지 그랬어. 평소에도 그렇게 여유 있던 사람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먼저 갔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해결하고 우리 가족 다시 모여 살 수 있었는데 여보 미안해. 아버지는 혼자 엄마의 영정을 보고 계속 넋두리 하셨어요. 아버지 말로는 회사가 망한 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파이가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면서 신제품과 회사의 주요 노하우를 다른 회사에 돈을 주고 팔아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문제가 터졌다고 했어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 진행했기에 더욱 치명타였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영이한테 오래 일한 직원들하고 우리 회사 재건에 준비를 하라고 말해놨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지인과 해외에서 동업하면서 빚을 갚고 회사에 도움이 될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는 조금씩 재기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구나. 그리고 그 스파이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아빠, 그 스파이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 가까운 사람이라 의심도 안 한 사람이었지. 나중에 말해주마. 장례가 끝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남동생 집에 가겠다고 하셔서 다시 뵙기로 하고요. 5일이 넘는 시간을 비웠던 집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적막하더군요. 안방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남편은 짐을 싸들고 나간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민낯을 마주하고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다고 여겨졌기에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빠를 만나면 시아버님과 있었던 일을 물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서 전화를 해도 역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로 찾아갔죠. 저희 회사에 어떻게 오셨나요? 기획제조팀의 오정환 부장님 아내 되는 사람인데 급한 일이라 찾아왔어요. 혹시 자리에 있으시면 로비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주실래요? 일하는 중인지 전화를 보지 않네요. 네, 전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안내데스크 직원은 연락을 취하더니 남편은 외근 중이라 자리에 없고 다른 직원이 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20대로 보이는 웬 여자가 제게 다가오는 거였어요. 오정환 부장님 와이프 되시나요? 네, 접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나라고 해요. 오 부장님 같은 팀 대리고요. 그런데 왜 여길... 남편분에게 이야기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려고 내려왔어요. 네? 무슨 이야기요? 저희 동거하고 있어요. 같이 산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오빠한테 그동안 이혼 이야기 하라고 말했는데 알았다고 말만 하고 진 척이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직접 움직여야지 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남편이랑 같이 산 지 3년이라고요? 기가 막혀서... 가만 보면 오빠는 참 완벽주의자의 박애주의자 같아요. 아내분이 둔하시거나 어떻게 몇 년간 다른 여자 만나는 걸 모르셨어요. 제가 튄내려고 엄청 노력해서 집에 들여보냈는데 진짜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댁 말은 우리 남편이 불륜관계다 이 말이에요? 불륜이라는 단어는 좀 거슬리네요. 사랑하고 있다 정도로 정정할게요. 그나저나 친정이 사업이 망해서 오빠 월급으로 식구들 먹여 살렸다죠? 그이가 생긴 건 안 그런데 참 정이 많아. 그쵸? 누군가 얼음물을 가득 제 몸 위로 뿌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냉정하고 표현은 부족하지만 딸아들을 아끼는 좋은 아빠 남편이라 생각한 사람이 바람을 폈다니.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 아니라서 여자 관계는 담백할 것 같았는데 꽤 오랫동안 바람을 폈다는 부분에 2차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증오도 그렇고 상간녀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왜 그동안 이혼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보는 미친놈이어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얼마 전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오빠 보고 장례식에 오라고 한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되게 어머니가 오빠 아버지한테 한 짓이 있는데. 당신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정아 씨가? 네. 저희 사이에 비밀은 없어요. 당신이 자꾸 신경 긁는 얘기한다고 짜증난다고도 했고.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지 말고 저랑 놀자고 했어요. 그 말은 저희 엄마 장례식 기간에 당신이랑 있었다는 말이에요? 회사에 휴가 5일 쓰고 저랑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남편 놓아주세요. 남이랑 계속 사실 거예요? 진짜 미친 년놈들이네. 쓰레기들끼리 잘 만났네. 뭐라고요? 아니, 말씀이 지나치 사랑 좋아하시네. 상간녀 주제 잘난 척하지 말고 들어. 내가 더러운 걸 짧게 보고 싶어서 순순히 이혼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희 두 쓰레기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 길로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게 아빠랑 관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환이가 자기 아버지 죽음이 엄마 아빠랑 관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저랑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어. 맙소사, 이런 일이... 아빠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셨어요. 그러고는 제게 남편이 오해하고 있다며 자신들과 시아버지의 죽음은 관련이 없다고 하셨죠. 제가 남편이 지난 몇 년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방금 상간녀와 만나고 왔다며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고 하니 아빠는 일을 가시더군요. 저에게는 일단 이혼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먼저 자신이 남편을 만나 해결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후에 자세한 얘기를 제게 해주겠다고요. 왜 이런 곳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장인어른? 자네도 내가 왜 부른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을요? 저 미영이랑 곧 이혼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 따로 부르지 마세요. 그럴 일 없을 걸세. 곧 구속영장이 날아갈 거니까. 자네가 우리 회사에서 기밀을 빼돌린 것도 그걸로 돈을 받은 것도 모두 증거 확보해 놓았고 조사 중이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시나 본데 더 알아보시죠. 제가 그런 장치도 없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10대 고을리게 때 저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지. 어차피 법이 해결할 일이고 그딴 걸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 필요 없는 거니까. 이 서류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나도 여기 왔네. 보게나. 이게 무슨... 이건 자네 아버지가 도박 위주로 재물을 졌다는 차용 증서들이네.
구하기 쉽지 않았지만 어려울 것도 없었네. 우리 딸에게 재준이 죽음에 대해 우리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얘기했다지. 자네가 아버지와 우리 집에 와서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이미 나는 친구에게 돈을 몇 차례 빌려준 적이 있었고 내 아내와 주변 사람들도 자네 아버지의 도박 중독을 알고 있었다네. 그러니 더더욱 단호하게 끊었던 거고 나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중독을 이겨내지 못하는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나. 안타깝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거짓말.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 얼마나 성실하고 바른 분이셨는데 있던 걸 조작한다고 내가 그렇구나 할 줄 알아? 그럴 것 같아서 자네 아버지 친필각서도 들고 왔네. 제일 마지막 장을 보게. 이 글씨는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 친구는 왼손잡이였지. 자네도 알 거야. 그 독특한 필체를. 그건 조작할 수 없단다, 정환아. 안 돼. 아니야. 거짓말이야. 오해로 인해 자네가 복수했지. 그 일로 내 회사가 망하고 우리 와이프가 죽었고 내 딸을 이용하고 외도까지 하고.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이야. 난 가차없이 하기로 했네. 이제 볼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이지. 살려주세요, 장인어른. 제발 살려주세요. 아저씨, 저를 아들이라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자네 뒷배에 대해 아까 얘기했지. 내 30년 지기 동료라네. 과연 자네가 그 사람을 잘 알겠나, 내가 잘 알겠나. 그 인간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네. 토사구팽이라고 아나. 남편은 충격으로 동공이 풀려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저를 찾아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셨고요. 아빠는 그 말을 전하면서 그 오해 하나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다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오늘따라 엄마가 더 보고 싶다며 제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1년이 좀 넘는 기간이 걸려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 3천만 원 위자료를 받고 재산 분할로 6억을, 양육권 소송에서도 승소하고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엇보다 아버지 회사에서 기업 비밀을 누설하고 손해를 입혔기에 부당이익을 취한 재산 몰수와 4년의 징역을 지도록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뒷배라고 자부하던 기업 대표도 함께 구속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미영아, 나 좀 살려줘. 장인어른한테 얘기 좀 잘해줘. 제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평생 스스로 원망하며 살 거 알고 있어. 부디 앞으로 애들한테 부끄러운 아버지로 남지 마라. 인연은 이걸로 끝내자. 법정에서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전 남편을 본 적은 없지만 저를 보고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던 모습은 가끔 기억이 나더군요. 악연도 인연이라지만 참으로 끊을 수 없는 고리가 있나 봅니다. 20대 중반 그 술집에서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첫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라는 많은 전제가 한동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된 사랑의 말로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사신 것만 같아서요.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아이들이 제법 자라서 집에만 있지 않고 아빠와 남동생을 도우며 일도 합니다. 매일 집에만 있음이 우울함이 너무 커져서 몸과 머리를 바쁘게 움직이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활력 넘치게 살려고 하고 있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같은 비극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